2, 3, 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포털. 아씨, 오랫동안 얘기하고 산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자, 떠오르는 샛별. 뜨기에는 몸뚱아리가 좀 무거운 윈지코리아 부대표 하마.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아주 요즘 많이 나왔어. 뭐 샛별 정도라고 하기에는 빛이 굉장히 밝던데. 그렇죠. 이제 신성이 됐지, 신성. 네. 대세예요. 해성이야, 해성. 해성? 신성은 저건데. 샤브샤브집. 갑자기 또 들었다 놨다 들었다. 여론조사 동물농장 인기야. 대박 터졌어요, 그거. 이제 그렇죠.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 이제 마지막 주 남았죠. 아니,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와중에 예.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전문가로 예. 박시영 부대표를 다 떠올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까지 힘들어 죽겠어. 막 전화 오지. 박시영한테 좀 물어보라고. 나 진짜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양지로 끌어내서 하나의 정통 프로그램을 만든 게 저예요. 그렇지. 또 깔때기가. 알직이 있었죠. 아니, 알직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 이 선거 때도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해갖고 SBS에도 넣고 TBS도 넣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론조사 니네 모아갖고 안 니네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 회사 모아서 나한테 감사패줘야 돼. 아니, 아무리 여론조사 넣어봐야 윈지가 맞춰야지 의미가 있지. 윈지가 지금 지난 총선부터 이번 전당대회 그 투표율까지 정확하게 거의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윈지가 맞춰봐야 뭐예요? 그걸 내 입을 통해서 나가야지. 매체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대선 특집 숨어있는 인재 주진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근데 대선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있어 왔나 오늘? 모르겠어요. 저는 왜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걸 폭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 제가 2002년 대선 때도 가장 2012년? 2002년 대선 때도 예. 이해창 후보한테 가장 정통으로 가격하는 핵펀치를 날렸고요. 그다음에 그때 뭐 했어요? 방역비리. 병역비리? 그 병역과 또 뭐 몇 가지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2007년 대선 때도 BBK 사건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 비자금 사건 하면서 삼성이 이명박 후보한테 돈과 사람을 보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었는데 예. 올해는 뭐 이번 대선에서는 뭐 그 폭탄을 터뜨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지난 대선 때는 박지만 5촌 뭐 여러 가지 예.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5촌까지만 해야 돼. 더 가면 또 위험해 이게. 살인 사건. 근데 이제 위험하지도 않네. 다 들어가 있어갖고. 그렇죠.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박근혜 씨 주변에서 의문사가 8건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둘씩 양지로 끌어내야죠. 네. 아니 저는 여기서 이제 이름 밝히긴 곤란한데 그쪽에 있다가 커밍아웃 해갖고 이제 그쪽으로부터 박근혜 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예? 한 분이 박근혜 열심히 빨다가 등을 돌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먹을 떡도 없으니까 이제 등 돌렸겠지 이랬는데 그 양반한테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얘기를. 왜 벼랑간에 등을 돌리고 그 양반가 완전히 돌아섰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지하다가 돌아서서 비판하니까 그때부터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가 쫓아다니더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뭐 그러려냐 하고 하도 이제 우리도 영화 많이 보니까 그러려냐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살벌해요. 시점에 그때쯤에 자기 아들이 군대가 있었대. 그러니까 군대가 있는데 군은 의문사 등등으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1년간을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대.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고서 자기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떠났다는 거야. 그렇게 그쪽 집단이 무섭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군대에서 사고 또 요 군 출신 아니야. 뻑하면 사고 나잖아요. 군대는. 그 양반은 진짜 그걸 가슴에 맺혔겠는데? 그러면 진짜 가슴에 맺혀갖고 무서운 집단이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걸 이제 주진우 기자가 다 추적한 거 아니야. 네.
이제 덜 무서워요. 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덜 무서워요. 네. 네. 이제 괜찮습니다.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일이죠. SBS 대선 개표방송 광화문 광장 SBS 토크쇼가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봉도사 정봉주 의원과 SBS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SBS 대선 개표방송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투표하시고 광화문 광장에 있는 SBS 무대로 찾아오시면 공개 방송도 보고 각종 볼거리, 공연 등 선거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다음 날인 10일 수요일은 SBS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립니다. 공개 방송, 가수들의 공연, 그리고 선물도 다양한 다시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개방송 신청이라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대선 다음 날인 10일 수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방송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신청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벙커 대관 문의나 벙커 웨딩,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골반 교정? 입고 걸으면 끝이라니. 참 쉽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남자는 허리.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이 꿈꾸었고 당신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 가입 안내 1688-0523. 자, 대선 특집인데 박시영 부대표. 네. 대선 특집인데. 네. 이게 오늘 투표 날이에요. 네. 월요일 날 밤에 지금 녹음하고 바로 지금 올리는데 투표 날인데 이게 나가갖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이 방송을 기계적 중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 공중파에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나 정신 오락가락해. 지금 의원님이 왜 이 멤버를 밤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왜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는 의원님이 하셔야죠.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원래 정규적으로 할 때야 지금이. 안 하면은 욕 먹어 그리고. 선거 전날에. 너무 공중파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전국구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아저씨. 이런 지적도 많던데. 그거 지적 잠깐 나왔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요?
안 죽었어요. 잠깐, 아니, 월요일 날 업데이트 하는 걸 화요일로 한번 미루고 하루 나왔어, 하루. 어따 디스를 들이대. 자, 정리를 좀 해주셔야죠. 예,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아마 가짜 뉴스가 난무하잖아, 지금. 아니, 당연히 그건 깜깜이 시기라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가짜 뉴스가 훨씬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지금. 예, 지난 대선에 비해서 몇 배 늘어났다고 나오던데요. 당연히 그리고 판세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다 자기가 이긴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 그건 언제나 선거 때마다 있었던 일이니까. 이번에는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게 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해. 뻔뻔하게 다 하죠. 다 한다고요? 예. 이미 홍준표 쪽에서는 이미 실버 크로스 일어났고 글쎄, 이번 연휴 기간 네. 중에 2, 3일 전에 이미 골든 크로스도 일어났다. 네. 그렇게 하고 다니긴 하대요. 안철수는 바닥에서 가보니까 폭풍이 불고 있더라. 폭풍이요? 네. 이번 뚜벅이 유세로 완전히 엎었다고. 뚜벅이 유세로. 네. 완전히 엎었다고 생각하지. 네. 웃겨요. 그럼 심상정 후보는 그러면 누구요? 심상정. 예. 유승민 선생은 딸 때문에 또 떴다고 엎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니, 그래도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좀 정직하죠. 10%대 두 자릿수. 이 얘기만 그렇죠. 하지, 네. 엎었다까지는 안 하죠. 예. 본인들이 대통령 된다 여기까지는 안 하지. 거기까지는. 두 자릿수가 목표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럼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대략 감은 잡을 텐데. 특히 이제 야권 지지층이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 후보 득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 예. 또 심상정 후보는 10%를 돌파할 것인가. 아하.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는 15% 보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예. 부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일단 판세를 예측하기 전에 일단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가 26%가 나왔는데 과연 사전투표의 표심의 향방이 어떻게 쏠려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추정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기 전에 네. 5월 3일서부터 블랙아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깜깜이. 네. 그 6일 동안에 지지율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도 먼저 짚는 게 맞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공표용 조사가 일절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나 주요 언론사들이 비공표 조사들을 합니다. 하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기자 입장인데 예. 지금 최근 한 일주일간 이렇게 유세장이나 그리고 다 또 다녔어요? 네, 다녀봤죠. 지방에도 가서. 부지런한 용들은 은근히 부지런한 다른 건 게을른 데고 취재 다니는 건 부지런해. 그렇잖아요. 네. 남 괴롭히는 거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힘이 생겨서 탄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 목소리도 그렇고 후보 주변 사람들도 활력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유세장에 사람이 좀 더 모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힘이 많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걸어서 유세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유세하는 자리를 가보면 선거 초반에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였다기보다는 동원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캠프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사실 거기는 캠프가 역할을 한 게 없잖아요. 좀 근데 불쌍할 정도더라. 근데 전략도 없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김종인 영입하고 박지원 앞에 내세우는 게 그게 전략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망했잖아. 그리고 근데 할아버지들 전략만 너무 써서 이게 안철수 후보의 장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걸로 안철수 보이고. 후보의 장점은 젊은 친구들하고 그렇죠. 그걸 소통할 수 있었는데. 되는데. 그리고 비정치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과 다른 색깔이었기 때문에 새 정치를 한다. 그리고 참신하다. 그리고 1번도 2번도 아니라고 하고 정통적인 무당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근데 하나도 못 가져온 것 같고 그 일주일 사이에 유시민이에요. 유승민. 네, 제가 유시민 선배랑 당구를 자주 쳐가지고 이 판세를 읽다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때 아니게 두 개의 큰 호재가 있었죠. 하나는 집단 탈당으로서 동정표가 계속 쏟아져서 처음으로 유승민 후보가 언론의 집중을 받는 그 선거에서 집중을 받은 게
주변 참모들이 다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였고 그 다음에 5월 2일 날. 예, 따님이 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굉장히 그리고 한 이틀 동안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뉴스에 회자되는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가장 힘이 많이 붙은 후보라고 보이고요. 예. 뭐 좀 안타깝게 심상정 후보는 좀 빠져 보이네. 네, 최근에는 약간 좀 어려워 보이고요. 힘겨워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투표를 할 때는 심상정이 참 좋은데 정권 교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전략 투표를 하는 게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주춤하고 무너지면서 너무 급격히 좀 무너지면서 버텨주지 못해서 오히려 심상정 후보도 같이 빠지는 이상한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 현장에서 보입니다. 느낀 느낌이.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유세장, 현장, 분위기 그리고 그 캠프들 이게 당 돌아가는 걸 보면 좀 힘이 많이 빠져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여론조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아니 그런지는 몰랐어요 전혀. 진짜요? 그거 한번 전혀. 분석을 좀 해줘. 네. 많이 비슷하죠. 아주 쪽집게인데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예.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 그러니까 5월 3일서부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진우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컨텐츠가 탄탄하다. 예, 그 국정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인다, 검증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건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TV 토론을 가장 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심상정과 유승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유승민이 제일 못했다고 봐요. 유승민 후보는 뭐 경제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승민의 정책과 얘기에 대해서 머리에 남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신 사드밖에 안 남았지. 사드밖에 안 남고 북한만 나오면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야, 이 사람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부자한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말도 안 되죠. 본인이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뭐 말도 안 돼지 발정제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뇌리에 남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그 서민의 언어를 그대로 씀으로써 포인트는 홍준표 후보가 더 땄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급속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득표 요인만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하고 심상정 후보가 가장 이득을 봤고요. 네네. 순수하게 TV 토론만 본다면 가장 손해본 사람은 안철수 후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는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었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래도 TV 토론에서 똑똑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말씀하신 그 다음에 탈당 사태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지켰고 그다음에 이제 따님 사건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맞물려서 영남과 20대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20대에서는 특히 이제 남성층들이 유보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판단 유보층이 남성층은 20%가 넘었었습니다. 20대가 유보층이 많고 60대가 유보층이 많다고 늘 지적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20대 중에서 남성이 많았는데 이 남성은 20대 남성의 유보층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쪽에 가까운 남성층들이 많았어요. 네, 그 층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 홍준표 문재인은 싫지만 홍준표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끄럽죠. 유승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홍준표가 영남에서 태풍을 일으켰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약간 꺾였어요, 사실은. 영남이라 하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인데 다 포함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40% 이상 고공행진을 갈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유승민 후보가 상당 부분 잠식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대구 경북에서도? 장하다 유승민. 네, 그런 잠식을 하면서 안철수, 유승민, 물론 문재인 후보는 20, 30대에서 상당히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안정적으로. 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대략 뭐, 20% 중반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비공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흐름상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부울경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바짝 오르는 느낌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표의 분산이 유승민 후보 때문에 약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앞선다는 평이 주류고요. 그러니까 부울경도 지금 이제 얘기하는 시점이 5월 2일부터 이제 깜깜이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일단 부울경에서 1등을 문재인 후보가 하고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가파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가파랐죠. 근데 이제 그게
깜깜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 유승민이 올라오면서 홍준표가 좀 꺾였다. 꺾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깜깜이 선거 기간에 홍준표도 정체 하락이었어요. 예. 정체에서 약간 정체 하락 약간 꺾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많은 조사 전문가들은 그냥 보고 있어요. 뭐 수치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가늠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유승민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유승민도 일부 가져갔고요. 일부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그 정체 하락.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그 근거 없는 뉴스 중에서 20% 중후반대를 쳐서 30%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다. 홍준표가. 그게 지금 그 돌고 있는 가짜 뉴스 중에 한 축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거의 100% 가짜 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 하락이면 왜냐면 정치 하락이면 이미 5월 2일 발표할 때쯤 그때 20%도 안 쳤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20% 안 쳤잖아요. 그럼 정치 하락이라고 하면 그 언저리에서 머무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때 조금 한 2, 3년 동안 올라갔다가 하락이어도 20% 중반대는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예를 들면 쉽게 100을 기준으로 볼 때 그 군수부들하고 무효표 합치면 1%는 나오잖아요. 그럼 99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쉽게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10%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나 옛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0 잡고 둘을 합해서 20은 좀 안 되더라도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분위기상. 그렇게 따진다면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악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5% 아닙니까? 그렇죠. 35에서 35 밑에를 내려가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40 내려가는 여론조사가 거의 없었지 않나요? 40 내려가는 여론조사가 없었긴 한데 전화 면접에서는 몇 건 나왔었죠. ARS 조사는 보통 한 44%. 자, 그럼 어바웃 40으로 잡아봅시다. 만약에 40으로 잡는다면 더더욱이나. 40으로 잡아보고. 그러면 아까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15에서 20. 15%를 일단 잡자고요. 적게 잡아요. 그럼 55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44%잖아요. 합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40%면 한 사람이 4% 이하를 해야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사과되거나 홍준표가 사과돼야지. 예를 들면 사실적으로 본다면. 전주끼리 금방 뭐 이해하는 그런 말도 나 참 들었어. 이게 뭔 얘기인가. 아니, 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쉬운데. 그래? 전북 3인방이 다 오는데 오늘.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를 더 낮게 잡아봅시다. 예를 들면 35로 잡아봅시다. 35를 잡고 아까 유승민, 심상정 합쳐서 15%를 잡으면 50이잖아요. 아까 1% 감안하면 51%. 그러면 49를 가지고 나눠 갖는 건데 그러면 35를 넘기려면 36이 돼야 하잖아. 그러면 한 사람은 13이 나와야 돼. 한쪽 그러니까 안철수가 13이 나오거나 홍준표가 13이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일단 13은 안 돼. 다 넘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기 청취자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그만큼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만 높아졌다면 문재인 후보한테 상당히 위협적일 수도 있지만 유승민 후보가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안철수 후보의 표도 일부 가져갔고 홍준표 후보의 표도 일부 가져간 표거든요. 물론 문재인 후보 표도 일부 옮겨갔습니다. 그 표 중에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역전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하시질 않더라고요. 하도 이상한 거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라서 워낙 우리나라는 역동적이었네다가 그리고 최근에 다른 선거부에 비해서 트럼프 미 대선이 트럼프의 맞아. 그게 트럼프의 당선이 주는 그 트라우마가 크거든요. 맞아요. 사실 냉철히 보면 트럼프도 전국 투표에서는 힐러리가 근소하지만 이겼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주 단위에 있어서의 틀렸던 부분이지 사실. 트럼프하고 브렉시트인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선거 개입하는 놈들이고 개표 조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유권자들이 불안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셨어요? 타겟에서 떨어졌어. 그걸 뭘 계산해. 그냥 생각하면 그냥 나오지. 다음 문제.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다음 문제를 풀어요. 자, 사전투표가 26%. 1100만입니다. 26%.
전체가 80% 투표한다고 보게 되면 32.5% 투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가 75%라고 계산하면 34.6%. 네.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반 한 거야, 반. 반이나 40% 한 거야. 하셨어요? 봉도사님은 어차피 못하는 분이고 두 분은. 저도 했습니다. 봉도사는 진짜 투표를 못하는 건 진짜 투표할 때 전 투표했는데요. 했어요? 다 했네 우리도. 그거를 계속 얘기해도 나도 투표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뭐 하는 아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니 본인한테는 물어보는 건 이해를 해. 예. 나한테 왜 또 물어보자? 진짜로 봉도사 투표 못하냐고. 아니 저는 투표하러 가면서 의원님한테 전화했거든요. 근데 투표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네. 저 양반 진짜 투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다가도 막 투표하는 거야. 여자 지나가던 여자 보고 막 투표 계속 하시는 분인데. 아니 우리 술 먹을 때 뭐 먹을 거냐 투표로 정하잖아. 네, 근데 이게 출마도 못하고 그다음에 투표도 못하고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출마 못하는 건 괜찮아. 방송인이니까 이제 그건 관계없지만 투표를 못하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 보내놓고 그 앞에서 따라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슬프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참 또 기념비적인 인물이야. 5월 4일날 투표했거든요. 그러더니 5월 8일날 저녁에 전화하고 7일날 저녁에 전화하고 아빠 9일날 올라갈게요 그래. 그래서 왜 올라가 그러니까 투표하러? 이제 본투표에 이제 예비고사 하나 끝났고 투표했으니까 본투표한테 봉도사 아들 맞아. 맞아. 그래서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봉도사 아들 맞아 이거. 오늘 전화 오더니 아빠 근데 나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니네 대학이냐니까 그러지. 진짜 슬픈 거 우리 큰애요. 생일이 5월 12일이에요. 예. 4월 차이를 못하는 거야, 4월 차이로. 안타깝네요. 뭐야, 이게. 지금 대학 들어갔잖아, 이번에. 그러니까요. 4월 차이를 못한다니까? 아무튼, 이번 대선 잘 치르고 나서, 그 정치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18세, 저는 개인적으로 15세 투표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니 15 되면 세상 다 알고요. 그리고 이런 쌀만 돼도 다 알아. 얼마나 똑똑한지 이번에 촛불 집회를 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자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18세까지는 투표권을 주고 18세 미만은 촛불 인증샷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 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수층이 분명히 홍 후보 중심으로 결집되고 있는 것은 5월 3일 이전 조사에서도 확인됐고 그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대개 절반 이상은 홍 후보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진보층은 대개 60% 정도가 문 후보 쪽으로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슷한 흐름인 것 같고 크게 바뀌진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중도층인데 중도층에서는 대개 이제 5월 3일 이전 조사를 보면 한 중도층에서 한 40%를 문재인 후보가 점유하고 있고 한 20% 정도에서 25%를 안철수 후보가 점유하고 있고 대개 10% 선을 홍준표 후보가 점유를 하고 있거든. 대개 점유율을 본다면 중도에서도 홍준표는 좀 부끄럽군요. 네, 중도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아까 있던 문 후보 대비해서 중도층에서 서너 배 정도 차이로 열세예요. 그래서 중도층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남 쪽에서의 태풍의 조짐이 1차 아까 유승민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남성 5, 60대는 홍 후보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지만 남성 5, 60대. 네, 5, 60대는 40대 이하 중에서 특히 여성층은 보수층 중에서도 여성층은 홍 후보로 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선수가 너무 센 거예요. 이번 뭐가 세다고요? 비토 중세.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여성층이한테서 홍 후보가 인기가 없어요. 아니 근데 당연하지. 나는 사상 최초로 다른 사람 지지자 아닌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후보는 나 처음 봤어. 세계적으로 이런 대선 후보가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죠. 뭔 이런 전략이 다 있어. 저기 굉장한 사람이죠. 홍준표 후보 옆으로 가도 돼요? 네.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그 송진아 작가한테 모래시계 작가입니다. 그분한테 찬조연설을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이미 송진아 작가가 저기 후보님은 그 모래시계 모델이 아니세요. 그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도. 아 그렇습니까? 극적극적하고 말았대요. 근데 제가 저기 조폭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
주변 그 사람들을 다 만났어.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90년대 초반에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고 옵니다. 거기서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왔는데 홍준표 의원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골프장에서 누구랑 지나가는데 사업가랑 지나가는데 저 앞에 여운안이라고 그러니까 모래시계에서 조폭 보스 나쁜 보스로 이렇게 모델로 돼 있던 사람. 대한민국 판결 사상 처음으로 조폭의 고문으로 돼 있는 양반. 그렇죠. 아유, 역시 잘하시네요. 그 국제 PJ파라는 사람을 골프장에서 만났대요. 만나서 지나가면서 신경전을 벌였어. 근데 그 당시에 광주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하고 같이 간 사람이 김태촌 범서방파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국제 PJ파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을 한번 잡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여운안 씨라는 사람이 그때 90년대 초반에 명절 선물로 henkel, 독일 henkel, 쌍둥이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보냈다. 이거 되게 유명했습니다. 조폭이 저기 검사한테 칼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큰 위협한 사건으로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그 사건에 잘못 배달된 거였죠. 네, 전모가 뭐였냐면은 그 여운안 씨라는 사람은 그때 henkel 가이가 굉장히 수입도 안 되고 비싼 칼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칼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잣집들한테 굉장히 고가의 선물로 각광을 받을 때였는데 이 여운안 씨가 쭉 이렇게 돌렸는데 자기 같은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홍순표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주라고 경비 아저씨한테 줬는데 홍준표 검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홍준표 검사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보냈잖아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럼 말았어야 되는데 그 칼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칼을 줬다 뺐으니까 열 받아서 자기를 잡았다. 이게 그 피해자 그러니까 여운안 씨의 증언이에요. 근데 여운안 씨 줬다 뺐었다고? 네. 근데 여운안 씨는 어렸을 때는 저기 그 어두운 조폭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칼부림을 하였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쪽 그 조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는 아니고 조폭의 보스나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홍준표 검사가 엮었죠. 조직 범단의 보스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판결해놨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나요? 광주 PJ파 고문이라고 해놓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폭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다가 음료수 보냈다고. 네. 그게 범죄 사실이야. 그러니까 홍준표 검사는 이 사람이 조폭 보스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과거에 거기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자기 칼 줬다 뺐었다고. 여운안 씨가 홍준표가 도지사 출마하고 이럴 때 나하고 공개 토론하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 그리고 그 여운안 씨는 책도 썼어요. 모래시계 갇힌 시간. 그래도 갇힌 시간. 잘하시네요. 내가 왜 잘하는지 알려줄게. 포털. 모래시계에 갇힌 시간.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주 그렇게 잘하세요? 김광진 의원하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알아요? 알죠. 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흥미로웠지. 당신 박시영 씨 왜 오셨어 오늘? 홍준표 의원하고 같이 그때 골프장에서 같이 갔던 그 조폭도 제가 다 만나서 다 취재해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분이 안 그래도 전화가 왔길래 당신 베푸는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도 마음을 다르게 먹었어요. 여운환. 네, 여운환 씨는 그 홍준표 검사한테 당해서 조폭 보스로 엮여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요. 그럼 징역을 범다니면 세게 살았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뻑하면은 조폭 뭐라고 해서 끌고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검사들이 그 리스트 있는데 뻑하면 그 조폭들 끌고 갖고 징역 살리고 후리가리 때리고 그러잖아요. 생색내기에 좋은 저거잖아요. 아이템이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온데 다. 이용호 게이트 때도 가서 괜히 어물게 고생하고. 이용호는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거든. 이용호 때 그랬지. 그다음에 저 최규선 선생 또 뭔 일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또 꼭 여운하고 붙여가지고 연결하려 그러지. 하여튼 호남에서 뭔 일 있으면 꽉 다 붙여서 엮으려 그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네. 네, 아무튼 홍준표 검사한테 걸려가지고. 그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인생이 망가졌다. 지금 아니, 사업가로 망가진 것까지는 아닌데 그 양반 입장에서는 봉도사하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걸 보면은 비슷해요. 이 양반은 그렇다고 해서
체력장 시간에 가가지고 막 선생을 때렸다 이런 것까지는 안 했어. 누가 그랬대?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 정치인 중에. 이거는 그런 영감탱이 어딨어? 근데 한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국민적인 영웅의 반열까지 올랐던 적이 있고, 한 사람은 난데없는 조폭 고문이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냐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무튼 저기 아니 약간 얘기하려다가 만 거 있잖아.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네, 사전투표율이 어쨌든 32% 혹은 34%, 그러니까 33%쯤은 한 거예요, 미리. 예. 그렇습니다. 33%. 3분의 1 3분의 1을 정도 했어. 했다는 거죠. 그럼 3분의 1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척 중요하잖아. 출구조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출구조사가 이제 본투표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연령층이 주로 참여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심 포인트인데. 근데 사전투표는 네. 적극 지지층 그리고 네. 젊은 층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르신들도 많이 했던데. 보면 연령층이 다 나왔어요. 아니, 연령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네. 선관위가 과거에 못하게 하잖아요. 지방선거 때는 처음에 할 때는 그걸 공개했다가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지난번 총선 때부터는 지역별 투표만 공개하고 연령별 투표 연령별은 공개 안 하고 공개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대략 알죠. 왜냐하면 참관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 당에 네. 대략 어떤 연령층들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예. 배가 보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참관인들이 관내 투표하고 관외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내 투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관외 그렇죠. 투표 관내는 종이를 그냥 한번 접어서 대부분 넣습니다. 네. 관외 투표는 밀봉하잖아요. 우편에다 회송용 보내야 되니까. 봉투로. 네. 그럼 관외 투표는 못 보지만 관내 투표에서 접어서 넣으면 되게 그 여러 번 접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주가 묻어날까 봐 두려워서 한 번만 딱 접어갖고 되게 넣거든요. 네. 그러면 잘 안 접죠. 잘 안 접습니다. 다 보여요. 살짝, 인주가, 다 보입니다. 인주가 그러니까. 접힐까봐. 네. 예. 그러면 유심히 보면 한 70%는 창관이 똘똘하면 보여요, 이게. 특히 1, 2번 후보는 거의 보인다는 거예요. 4, 5번, 3, 4번 헷갈리긴 한데. 1번은 특히 식별이 잘 되잖아. 1번은 아주 식별하게 좋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 투표를 해본 사람들이 확실히 역시. 틀리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대충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꼭 예.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대략 얘기 나오는 것들 들어보면 정확한 거냐, 선거 이제 끝나고 나면 선관위가 사전투표 연령별 투표율이 어떻게 됐는지 공개할 겁니다. 거기서 드러나겠지만 30대가 제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대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젊은 층이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20대가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생들이 주소지가 지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5월 4일, 5일 날 투표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했지만 한편으로 아까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 투표층들이 기다렸어. 어떤 사람 저한테 그렇게까지 오더라고. 뭐냐면 자기가 이후에 무슨 사고 당할지도 모른다. 내가 그 사이에 지금 찍어놔야 한다. 그런 그러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3일 동안 교통사고 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2002년 때 선거 전날 몇 시간 남겨놓고 정몽준의 지지철에 이런 것처럼 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예. 네. 그래서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투표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네. 대략 그렇게 잡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호남에 비해서 대구 경북이 좀 적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본다면 사전투표에서 문 후보가 상당히 높은 투표를 거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할 수는 있겠죠. 예. 일정하게 비공개로 조사한 데들도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건 비공개니까. 예. 아니, 비공개로 또 추세는 알 거 아니야, 추세.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이제 개표 참관인들의 전원에 의하면 1번은 눈에 딱딱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늘 때 1, 2번은.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볼 때 뭐 양심 고백.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했어요, 안 했어요? 노코멘트, NCND. 그럼 했다는 거네? 그렇죠. 바로 말려버리는 거야. 아니,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지. 뭐, NCND가 뭐야, 벼랑 안에. 조사 봐봐. 투표권 있냐, 없냐, 그럼 바로 없다고 그러잖아. 그걸 NCND라고 안 하잖아. 아니, 저는 미국 좋아해요. 투표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얘기는 투표 참가인들의 전원인 척 하면서 그 조사한 결과를 사전에 노출시켰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맞네, 맞아. 맞네, 맞아. 예. 결과 나온 거예요. 몇 명 조사했어요? 1000명, 1500명. 전 몰라요.
했네요, 했기는. 모른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조사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 출구조사 이번에 그 출구조사 안 담당하는 했잖아요. 업체들은 예. 그 출구조사에서 연령별 투표 성향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하고 사전투표율이 워낙 많이 참여했는데 그 연령층 투표 성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특정 후보 지지층이 만약에 많이 했다. 예. 가정을 한다면 동일하게 20대 30대의 그 같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본투표 때 성향이 꼭 같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구조사 담당하는 업체들이 세 군데인데 방송사. 예. 그 업체들이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묻고 사전투표 참여 여부라든가 묻고. 본투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서 교차 분석을 해서 아 사전투표에서는 연령별로 어떤 투표 성향을 보였구나라는 거를 하나를 갖고 있어야만이 아하. 본투표 때 연령별 투표 성향을 파악해서 이게 다르면 그렇죠. 보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무시해도 되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구조사 담당했던 여론조사 업체들은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출구조사 담당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네.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자 쭉쭉쭉 이렇게 성향을 물어봐. 그럼 마지막에 사전 투표를 하실 겁니까? 본투표를 본투표를 하실 겁니까? 그럼 사전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럼 사전 투표를 한 거로 되는 거 아니야?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에서 몇 번을 찍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여론조사를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 거절률도 높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어떻게 물어봐? 어떤 후보를 지지하세요? 지지도를 먼저 묻고. 지지도를 먼저 묻고. 맨 나중에. 투표 의향 물어보면서. 본투표할 거냐 아니면 사전 투표했다 그러면은 위아래를 맞춰서 사전 투표를 했으면 이분을 찍었겠구나. 대략 뭐 그런 방식으로 하겠죠. 한다면. 예. 그래서 나온 결과 아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야?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NCND.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전 투표를 하려고 막 마음이 달아가지고 뛰어가는 분들은 빨리 하여튼 내가 투표를 해서 정권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 뛰어가지. 그렇지. 홍준표 찍으러 뛰어다니겠어요. 쪽팔리게. 대충 뭐 그거 물고 뛰어가진 않아.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걸. 저는 이제 집안일이 있다가 어머니 모시고 이제 집사람하고 신사동에서 했거든요. 압구정동 옆에. 깜짝 놀랐어요. 신사동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앞에 한 50명이 서 있는 거야. 줄을. 근데 한 45명은 다 젊은 사람이야. 20대, 30대. 그리고 관내 투표 보니까 관내 투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없어. 한 대여섯 명밖에 없고 전부 다 그 놀러 와서 그 강남에 오후에 이제 약속이 있으니까 왔다가 사전 투표를 다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80 다 되셨거든요. 근데 두 양반 다 내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전화드려서 혹시 내일 비 온다는데 투표하러 가실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다 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라고 그걸 하셨어요 미리? 그랬더니 아니 우리 할 일도 없고 나는 지금 마음도 급해서 나는 지금 사람들이 누구 찍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얘기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찍어놔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빨리 얘기를 하시.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찍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럼요. 추정이 가능하네. 이번에는 잠깐만 주 기자님. 네. 광고 듣고.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하우스. 발냄새가 심해서 고민이세요? 신발 벗기가 두려우신가요? 천연 맨솔 성분을 배합하여 장기간 일정하게 배출하는 혁신적인 독일 특허 기술로 개발된 유니코프 깔창. 발냄새 제거, 무좀 완화 기능이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발냄새가 심하신 분, 무좀이 심하신 분, 양말을 신지 않는 분, 운동이나 작업으로 신발을 장시간 신으시는 분 모두 유니코프 깔창을 강력 추천합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맨솔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자신있게 벗으세요. 국내 최고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체 및 환경 유해물질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검색창에 유니코프 깔창을 검색하세요. EJ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적극 투표층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조금 홍준표 후보는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떻게 내놓고 자랑하기는 그렇잖아요. 일단 야매 눈썹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지금껏 계속 해왔고 그리고 노인 폄하 발언 이게 폄하죠. 근데 자기 장인어른인데 아버지한테 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영감탱이 이게 서로 애칭으로 영남에서는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쓰긴 한데 근데 지금 지적한 게 포인트예요. 그 영감탱이가 그러면은 좀 비하하는 장인으로 얘기할 경우가 있긴 있는데 지가 이러잖아. 지가. 아니, 그럼 26년 동안 영감탱이도 어린 놈이 어른한테 그러지는 않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얘기하면서 이 영감탱이가 그러면은 저 할머니 말아카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그것도 애정이 담겼을 때나 그런 거죠. 그리고 기분 나쁜 어디 자식 새끼가 그리고 자식이나 그리고 먼 사람이 영감탱이는 그건 욕이에요. 그리고 26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를 발을 못 들이겠잖아. 근데 뭐 조폭도 아니고. 근데 제가 저기 호남에 이렇게 이번에 광주랑 전라도를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호남의 사위라고 써놨어요. 맞아요. 홍준표가. 군산이 어디야? 부안? 그래서 호남의 사위 이렇게, 사위 홍준표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도 호남 가서 한 얘기잖아. 지가 호남의 사위인데, 호남 장인을 꼴보기 싫어서 집에 못 오게 하고 용돈도 못 주겠다. 이렇게 유세를 하고 다닌 거야. 진짜 유세 떨고 있네. 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홍준표가 호남에서는 5%는 못 넘을 것 같긴 한데, 3% 정도는 넘겠죠? 거기는 민주정의당 때부터 찍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서 92, 전남에서 89점 몇 %, 그 다음에 전북에서 87%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조차도 굉장히 득표하기 어려웠는데, 홍준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요. 네. 거기다가 이제 호남 분들 특유의 어떤 정서가 있잖아. 그리고 바꿔야 된다고 할 때 그렇죠. 확실하게 바꾸는. 호남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선진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호남의 정서만 이렇게 따라가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을 선택했고요. 그 전에 노무현을 선택한 사람들은 광주의 민심이었었어요. 그래서 노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 전에 DJ 그렇게 방송에서 가짜뉴스에서 계속 빨갱이라고 했을 때도 그래도 김대중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계속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호남이 그때 이제 5월 2일서부터 5월 3일 넘어가기 전에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한 15포인트 내지 20포인트 앞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었고 45면은 뭐 한 25, 30, 30 정도. 50대 30, 55대 35, 55대 40 뭐 이 정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벌어졌는데 그때 무슨 예측을 했냐면 막상 투표가 임박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는, 즉 문재인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한 3대 4. 안 돼도 뭐 3.5대 6.5쯤 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 흐름이 가나요? 근데 지금 호남에서 아까 이제 유승민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 세 후보의 합이 대략 15%는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흐름상 보면. 왜냐면 심상정 후보도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그러면 일단 85%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또 일부 장성민 후보도 목포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 장성민 후보를 누가 목포 출신인지 누가 알아요? TV 조선 출신이세요. 고웅인가? 아무튼 그냥 한마디 해봤고요. 어쨌든 85%이기 때문에 60대 25. 그러니까 순수하게 80 갖고 따져보시자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그 2배 차이는 무조건 나고. 아, 2배 차이는 나고요. 예. 그럼 60대 20? 60대 20이면 3배 차이 아니에요? 3배 차이요. 예. 3배 차이까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안철수하고 문 후보하고. 예. 한 55대 25? 그래도 많이 벌어진 거죠. 저는 뭐 제 감으로는 저는 60대 25 정도 될 것 같아요. 60대 25. 저는 3배 차이 난다고 봅니다. 60대 20. 예, 이번에 무슨 근거로? 제가 이번에 광주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주말에 돌아봤는데 김홍걸 박사, 김홍걸 DJ의 삼남 김홍걸 씨, 그다음에 황기철 전 참모총장 이렇게 돌아봤는데 3명이서 광주를 돌아보고 광주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그 광주에서 얼마나 문재인 후보가 득표할 것인가 얘기했었는데 김홍걸 박사는 70% 얘기하고 저는 80% 얘기했고 광주에서 황기철 참모총장은 90%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고향이 어디예요? 그분은 저기 마산인지 창원인지 전통적으로 그 해군 지역에서만 나고 자라고 거기서만 컸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70, 80이면 굉장한 득표율인데 근데 느끼기에는 광주가 될 사람 그리고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다른 데 표를 나눠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도 호남에서 문재인 60 넘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지금 광주를 얘기한 거거든. 광주, 전남, 전북 다 합쳐가지고. 근데 전북에서는 문재인이 확 높거든요. 전북에서 제일 높죠. 전북이 제일 높았는데 광주도 많이 쫓아왔고요. 전남이 상대적으로 낮고 아무래도 국민의당하고 광주하고 좀 비슷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전북이 제일 높았는데 광주도 많이 좋아져서. 적어도 전북에 내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모님 아는 분들이나 친구 애들이나 지난번에 국민의당 찍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전부 문재인 찍었다고. 아니 그 총선하고는 좀 달리 갑니다. 호남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당보다는 인물을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선에서는 조금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제가 아는 호남 분들은 여론조사 기관에 제대로 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봐서 굉장히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한 득표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난번에 그 결과할 때 나왔던 20% 차이 예를 들어 55대 35 그럼 이게 많이 무너지면서 30포인트 이상 벌어질 것이다. 네, 저는 뭐 그 정도는 벌어진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60대 25 하면은 35 정도 35 벌어지잖아요. 정도, 예. 만약에 주 기자 얘기대로 그게 뭐 저기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70% 이상 70대 20 예를 들면 70%가 나오면 안철수 후보가 거의 한 15% 나오는 올라간 거예요. 거잖아, 그거는. 예를 들면 그거는 아까 100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세 후보가 15% 나온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70대 15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문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국민의당의 기반은 호남이었고 전남북인데 지난 가장 중요한 시기 주말을 온전히 광주에서 보내는 안철수 후보를 보고 이쪽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제가 유세장에 가봐서 박지원 대표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동원된 사람 말고 사람들이 안 모여요. 광주에서도 안 모여요. 그래서 바닥 민심이 국민의당 그래서 좀 어렵구나 이 생각이 합니다. 저는 근데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를 내고 안철수 후보 색깔대로 갔다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호남과 젊은이들한테도 많이 그 호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올드 패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는 사람이 박지원, 김종인이랑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그 TV에 나온 것만 봐도 나는 그 양반이 헷갈리는 게 이랬잖아요. 새정치 한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새정치의 내용이 뭔지 결국 얘기 안 했잖아. 끝까지. 근데 이번에도 유세하는 거 TV에 나온 거 보면
아주 엑기스만 뽑았을 거 아니에요. 과거를 선택할 것입니까?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까? 이게 9호거든요. 그리고 1, 2번은 과거 세력이고 저 3번 안철수는 미래 세력입니다. 여기서 한 발도 더 못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미래가 그럼 미래가 뭐라 그러냐면 또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또 미래 세력이라 그래. 요 두 가지 워딩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데 도대체 노인들이 왜 그 양반을 지지하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20대 30대들이 저걸 보고 어디서 감동을 얻을까? 안철수 후보는 전략을 아예 잘못 짠 것 같은데 제가 안 원장님 그래서 내가 오래 한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네, 오랫동안 좀 뵀는데 주변 박경철하고도 친하잖아요. 네, 친하죠. 네. 안 치는 사람은 누구요, 도대체? 저기 유승민하고는 안 친해요. 손학규. 유승민처럼 저는 사실은 냉정하게 최순실을 잘 알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나 박정희가 없이는 정치를 못할 사람인데 와가지고 지금 새 보수, 새 정치를 한다고 해서 좀 놀라웠고요. 그런데 다 친합니다. 근데 만약에 토론을 많이 하고 안철수 의원의 색깔, 안철수 의원의 장점대로 이렇게 선거를 치렀으면 조금 달라졌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Q&A를 써줬어요. 누군가 써주고 달달 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하고 그걸 벗어나면 토론은 사실 그때 임기응변이 그렇죠. 임기응변과 아니 근데 뭘 믿고 1대1 맞짱 토론하자고 계속 앵긴 거야? 근데 구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1대1이면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국민의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줄 몰랐지. 이 정도인지 몰랐지. 자기도 몰랐다.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1차 토론에서 극명하게 증명이 됐잖아요. 1차 SBS 토론이었나요? SBS 1차 토론에서 아니, 스탠딩으로 했던 데가 어디죠? SBS인가요? 아니, KBS인가? KBS.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론에서 그게 SBS에 처음 줬대. SBS에서 딱 이게 안 돼요. 홍준표 10초 만에 KO 시키겠다 막 호언장담했는 게 금방 박살났고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맞짱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 상당히 밀렸잖아요. 사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1대1 토론하면 오히려 더 극명하게 드러나겠다. 깊이가 없고 중심이 없어서요. 철학도 안 보이고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는 원래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그냥 지지자들이 자기 지지를 강화시키는 역할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 토론은 확실하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너진 거 있지. 완전 토론 때문에 실점을 너무 많이 했어요. Q&A를 외워서 이번에 토론을 보고 바꿨다는 사람은 3분의 1인 거예요. 그렇죠. 못하니까요. Q&A를 보고 그대로 외워서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나오거나 약간 변형된 질문에 거의 적응하지 못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종목이 유도 선수인데 자꾸 권투를 하려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남당 색깔은 제일 이쁜 거 입었더라고. 제가 지지 구조 얘기 간단히 한번 들어보면 그 계속 지지 의향이라고 충성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홍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거의 지금 지지층의 충성도가 9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도. 충성도가. 그러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대략 한 75%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대략 60%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 중에 일부는 이탈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 후보의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문 후보나 홍 후보의 지지층의 지지 강도보다 낮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문재인 후보는 사실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50대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네, 공약을 보면 그렇습니다. 50대가 실질적으로 승부처이기 때문에 50대에 줄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5월 2일 날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에서 문 후보가 앞서거든요. 그리고 앞서고, 그 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비슷합니다. 50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50대는 성공작이었어요, 사실. 386 세대를 잡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을 보이는 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문 후보 전략적으로 보면 50대를 겨냥. 그리고 자영업자. 아니, 처음 조사할 때는 50대 초반에서는 문이 이기고 후반에 졌죠. 후반에서 안철수가 졌는데 나중에 지나면서 5월 2일 그러니까 발표 플래그아웃 이전에 것까지 보면은
50대에서 문이 이겼다. 예, 문이 앞섭니다. 문이 앞서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50대에서 문이 10포인트 안짝으로만 져도 승산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조건 이기죠. 선거상. 근데 이제 50대는 확실히 그런 면에서 문 후보가 공을 기울인 만큼 성과를 보였는데 네. 반면 20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20대에서 거예요. 오히려 떠났네. 네, 20대는 30대하고 지금 20대 비교해보면 상당히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30대가 문 후보 지지가 가장 높은 탄탄하죠. 계층이거든요. 탄탄하거든요. 30대, 40대. 예, 30대, 40대는. 예. 근데 20대는 최근에 많이 이탈했어요. 왜냐하면 20대가 왜 그러지? 이제 유승민 심상정. 후보, 특히 심상정 네. 후보가 20대에서는 거의 그럼요. 2등에 가깝습니다. 1등은 누구예요? 1등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근데 이제 그 격차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거죠.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골고루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20대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20대에서 상당히 반란이 일어난 거죠. 문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20대가 공고하게 30대의 흐름을 같이 했다면, 이번에 과반 달성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20대에서 이탈이 좀 꽤 심하기 때문에, 과반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인 거고, 아까 이제 호남에서 그 결집이 얼마나 더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약간 그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반은 20대 때문에 과반은 좀 힘들 것 같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마지막 변수가 예. 4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그것만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면 지역별 투표율 차이가 있느냐라는 문제겠죠. 그 예를 들면 호남이 투표율이 높았는데 예. 대구 경북이 투표가 낮을 거냐 이런 변수가 하나 있죠. 거기에 또 연령별 투표율 변수도 분명히 있죠. 지역별 연령별 투표율 변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에 전혀 잡히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군 부재자. 아하. 이게 되게 50만 명 경찰하고 합치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군 부재자가 있고 재외국민 투표가 있어요. 한 20만 명 했던. 요거는 22만 명 했죠, 이번에. 예. 29만 명 중에 75%인가 22만 했죠. 명 했죠. 이제 그분들은 안 잡힙니다. 근데 그런 군 부재자나 경찰 또한 경찰 그다음에 재외국민 투표로 본다면 거기에서는 문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표 방지 심리가 어느 정도 작동할 거냐. 아까 이제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계속 지지 의향이 상대적으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막판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에서 막판 결집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지율 차이가 한 2, 3%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3% 정도는. 이제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홍 후보 입장에서도 홍 후보가 막판에 스포츠를 좀 올립니다. 지금 대형 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문재인 후보의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려요. 그러면 빤스 목사님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예,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뚜벅이 유세 이런 부분들이 동정표를 약간 자극을 해서 네네. 지지율을 하락세를 멈춘 건 분명하거든요.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호남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면 실질적으로 뭐 15%, 18% 뭐 이 정도로 보통 예상들을 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전체 투표율은 80% 넘겠죠, 이번에? 8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지난 대선보다 너무나 차분하다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열기 없지 않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대 이상은 아니 우리 탄핵 때 이미 너무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죠. 탄핵 찬반으로 너무 많이 싸워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한다. 대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높지만 이 얘기는 안 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 다 투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0대 이상도.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20대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그 선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해 막. 그래서 자기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50대들이 20대 자녀들을 보면서 TV 토론을 같이 보면서 4명의 형제가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같이 보면 생각이 다 달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 TV 토론 보고. 이게 다 최순실 열사의 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대들에 대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50대들도 얘기하고 20대들도 인터뷰하면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80%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그 75.8%였단 말이에요. 18대 때. 근데 그때 이제 나는 감옥에 있어서 잘 몰랐지만 어쨌든 역대 선거 중에 제일 빡세게 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75.8%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만약에 5%만 올라가도 그 열기를 뛰어넘는 거거든. 그렇죠. 물론 뛰어넘긴 뛰어넘겠지만 80,
미 넘냐 안 넘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네요. 근데 난 77.7%라고 예측을 했는데 더 올릴 거 그랬어. 지난번 79.8점. 전도 77, 78로 했어요. 지난번 선거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뭐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분들은 뭐 투표율에 뭐 뭘 걸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네. 정작 75%가 넘었을 때도 그 노인층 그리고 영남에 있는 그 여권 지지층, 1번만 찍는다는 사람들의 결집력, 그리고 조직력, 동원력이 굉장했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번은 당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 새누리 한나라당의 그 정도의 선거운동을 못해서 동원력, 결집력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저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그 정권 교체 세력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에서 만약에 사전투표에서 그 문재인 후보가 압도했다면 가정을 둔다면 압도했죠.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50%도 넘어간 거예요? 아니 그건 모르죠. 네. 아니 압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사람마다 판단은 다 다를 테니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취조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괜히 엮으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한 43에서 45% 투표율을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측이 나오는데 사전투표에서 압도했다면 그걸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1, 2% 넘어간 거 갖고 압도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한 50%는 좀 넘어야지. 아주 논리적인 얘기죠. 네. 그러면 봉도사 잘했어. 봉도사 잘했어. 포인트. 55 내지 60쯤 가지 않았을까? 본 투표의 연령별 투표율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투표율 꼭 높다고 낮다고 해서 문 후보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전 투표에서 문 후보가 상당히 앞섰다고 가정한다면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50%를 넘어야만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게 50% 넘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다자구도의 5명 특히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꽤 나오는 상황에서 45% 넘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1위 투표하고 2위 투표하고 격차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압승의 전제는 기준은 그거여야 한다. 왜냐하면 2007년에 이명박과 정동영이 48대 26으로 나올 때 그 당시에 투표율이 63%였는데 그 당시에 530만 표 차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과 만약에 2등을 홍준표 후보가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8% 이상 정도의 격차를 만약에 보인다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600만 표를 넘어가요. 투표율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600만 표 차이가 난다면 역대 최고지. 역대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 2 격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문 후보의 득표율 50% 넘냐 안 넘냐를 자꾸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아니고 1, 2위의 표차를 보자. 530만 표를 넘느냐 안 넘느냐. 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한 지난번에 전국구에서 50% 넘겨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띄워놓고서는 또 딴소리에. 근데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렸어. 아니 슬프잖아. 어떻게 홍준표가 또 2등이라는 걸 전제로 우리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슬퍼요. 뭔 2등에 걔가 5등을 해야지.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근데 흥부자 먹고 날뛰는데 좀 놔둬 그냥. 이기기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권력과 돈과 그리고 모든 조직이 이 땅의 기득권들을 갈아엎고 교체한다는 거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을 교체한다는 거니까 이기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10월 16일, 10월 25일 이 사건 나는 초기 고 이전으로 9월 말 10월 초로 돌아가면 그때 대선은 12월 19일에 있는 거거든요. 1년 반 뒤에 있는 거야. 이 다자구도 1년 반 뒤에 있는데 그때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끔찍하죠. 깜깜하고 끔찍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여기서 50% 넘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격려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진짜로 다 양보해서 만에 하나 한 표만 이겨도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우리를 생각하면 그럼 얼마나 감경무량하잖아. 그러면 한 표만 이기더라도 다 갖는 거고요. 보십시오. 승자 독식이죠. 그럼요. 아니 게다가 문재인 심상정 더하면 무조건 50 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어디야? 엄청난 거지.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하는 열망,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이 대선판을 만들고 이건 뭐 어떤 후보, 어떤 당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의 열망으로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여기까지 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이기는 나머지 거지. 지역에서 모두 이길 가능성도 그렇죠.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게 더 큰 의미가 네. 크다고 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대구 경북 자민련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 지금 그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실 텐데 좀 더 선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주는 문 후보가 상당히 앞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제 심층 조사들을 안 하니까 되게 어떻게 판세가 흐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도 아마 문 후보가 앞서지 않을까 당연히 예상합니다. 최문수 도지사가 있는데 거기 앞서야지 좀 그 반성들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잡고 있는 지역에서 그거를 진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야. 홍준표 득표율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하여튼 70-80%를 소위 말하는 탄핵 세력이 지금 득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탄핵 반대 세력이 한 20% 정도 지금 고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전국 주도의 문제라거나 그럼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유승민 그 바른정당 예. 거기도 우리가 뭐 맨날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탄핵의 표를 던지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쭉 탄핵 찬성 세력인 거야. 아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네. 아까 영남에서 유승민 후보가 막판에 힘을 네. 좀 받고 있고요.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홍준표 타임이었어요. 예. 홍준표가 힘을 받고 치고 올라갈 때 갑자기 또 유승민이 해서 네. 조금 눌러줬다고 예, 봐야죠. 눌러줬죠. 예. 일베도 큰 역할 했네요. 세상에 뭐 어디 쓸데없는 건 없다니까. 네. 어? 세상에 박근혜도 쓸 데가 있었잖아 이번에. 아, 그러니까. 어디가 이게 세상에 난 이런 일이 다 있어. 박근혜 너무 고마워요. 글쎄. 예, 박근혜한테 전 국민들한테 정치란 이런 것이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 우리가 왜 정권을 잡았는지 다 주사 맞으려고 했고 드라마 음. 보려고 했다.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이 몸서 박정희 시대를 종식시켜 준 것에 대해서 그렇죠. 나는 박근혜하고 특별히 최순실 너무 고마워요. 고영태도 고맙고. 저는 그때 지역구로 구속됐잖아. 내가 가봤어. 갔죠. 주 기자 말 듣다가 구속됐다고 파다하던데 아주 소문이. 그런 소리 마세요. 담당 부장검사가 전화 왔는데 네. 담당 부장이요. 담당 부장이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했는지 제가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 인간이 자 우병우도 안재만도 안봉근도 이재만도 안 잡고 고영태만 어떻게 털었는데 털어서 어떻게 그 어떤 걸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한번 나와서 기회가 되면 다시 나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고요.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실명 넣고 할게요. 걔도 죽을 고생했어 지금. 죽을 고생이요? 고영태가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뭘 얘 만들어야 되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지가 말하자면 이름과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철이 없긴 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전배했는데 우병우 수사들을 그렇게 아니, 근데 하지. 고영태가 전혀 조사를 최변. 내가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정권 교체가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법부를 아주 정의롭게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전임 정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네. 그런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말 정당하게 재판을 해라. 네. 라고 하게 되면 네. 저는 원세훈 재판이 너무 궁금해요. 네네. 원세훈 재판. 네. 지금 말도 안 되게 파기환송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네. 유죄가 난 거를. 네. 자, 그 재판도 궁금하고 또 홍준표 후보의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였단 말이에요. 난 이 재판도 너무 궁금해. 네. 예? 예. 이 재판도 너무 궁금해. 그래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면 난 이 재판이 너무 궁금하고 또 박지원 의원의 대표의 재판도 너무 궁금해요. 그건 난 아무 일도 없다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법부가 독립적 지위에서 이 모든 재판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요. 예. 하나는 꼭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유죄 무죄라고 하잖아요. 예. 외국 영화를 보시면 guilty not guilty라고 해요. 아, 죄가 이게 있냐 되게 없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not guilty라는 거는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예.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무죄, 있대. 예, 아하. 있지만 법정에서 보기에는 이 증거 법칙이나 이거의 원칙에 비추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 얘기지. 너는 죄가 없다 이건 아니거든. 어허. 그러니까 그 무죄라는 용어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법 권력도 분명히 정치 권력의 일부입니다. 이번에 권력이- 보면 적폐 세력의 몸통이 사법 권력이었다는 그렇죠.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우병우가. 그리고 그 사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대법원장 양승태 씨가
김기춘과의 사적인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라는 관계. 네, 고등학교 후배. 그 다음에 또 김영한 씨 그 수첩에 나오는 그 뭐 판사를 징계해야 된다느니, 뭐 성향이 나쁜 판사들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그대로 실행했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그 블랙리스트 문제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이냐면, 과거에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있던 사건들을 마치 판결한 것처럼 해놓고 미룬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MBC 파업을 2012년에 했어요. 아직 지금 5년이 지나갔잖아. 아직도 선거 안 하잖아. 그거는 말도 아니야. 예전에 불온소득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때 있었던 일이 2008년에 그거 다 판결 끝난 줄 알았지. 아직도 선거 안 했어요. 그거 거의 10년 다 됐어. 곧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그거 우르르 할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류에 민감한 것인가를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르르 정의롭게 하겠지. 그리고 올바른 정치 권력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세훈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판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럼요. 판사가 법과 양심만 무섭게 여기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대로 판결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투표일이에요. 자, 한마디씩 하고, 19대 대선 이전, 이제 전국구. 마지막 방송. 마지막 방송이. 대선 이전. 그 대선 이후에 이제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자, 한마디씩. 5년 뒤를 내다보고 또 방송해요? 뭐요? 이 양반이? 저는 참, 이렇게, 방송하면서 늘 미안한 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야권을 분석하다 보면, 항상 이제 호남을 분석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상대적으로 또 안철수 후보의 또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호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좀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부울경에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가졌더라고요. 전화도 저한테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파도가 밀려온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사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엄동설안을 지켜주셔서 이 권력이 바뀌려고 합니다. 대선도 이런 판에서 대선을 치르다니요. 사실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잠을 못 자고 있는 폭탄 없는 폭탄 만들어서 계속 터뜨리고 계속 소송 폭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도 이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계속 응원해 주시고 잘못하면 비판해 주시고 그러면 좋은 세상 옵니다.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갈 길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공도사님 잘 아시겠지만. 근데 요새 기아 타이거즈 야구 경기 보는 거나 이 선거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음이 비슷해. 기아 타이거 잘해요? 엄청 1등 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설사 한 7회까지 지고 있어도 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선거도 저는 처음부터 이거 도저히 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아니 이거 어쩌다가 아까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선거를 하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기자 같은 분들 그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도 많이 보지만 우리가 또 세상이 집권 줄 알고 정말 나대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선거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짜는 구도에서 자기들이 장난치는 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권자들이 그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셨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 국면에서 사실은 문재인 지지자, 안철수 지지자, 심상정 지지자 할 것 없이 다 함께 촛불을 들었던 전부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갈라져서 날선말들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긴 다음에는 서로 함께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정말로 그 차가운 바다에서 친구들 안부 걱정하고 부모님한테 감사를 전하고 선생님들 안부 걱정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쓰러져간 우리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싸우고 정말 그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면 이번에 처음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네. 그 친구들한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거는 꼭 우리 손으로 그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을 뽑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세월호 아이들이 이번에 이 선거판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아들도 이제 세월호 그 아이들하고 동갑 97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본투표, 예비투표 뭐 이렇게 나눠갖고 그것도 구분 못할 정도로 철이 없긴 한데 좀 가르치시지 그러셨어요. 그걸 가르치기에는 애가 너무 컸어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 있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투표해서 바꾼 나라가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뀐 정권 하에서 반드시 좀 보여줘서 국민이 이분들한테 믿고 대한민국을 맡기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8시까지 시간 동안에 이제 뭐 전국교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혹시 누락된 분들 없는지 그리고 내 손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꼭 투표하시고 8시 출구조사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리고 벙커 대관문의나 벙커 웨딩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골반 교정? 입고 걸으면 끝이라니. 참 쉽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남자는 허리.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이 꿈꾸었고 당신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 가입 안내 1688-0523. 자, 대선 특집인데 박시영 부대표. 네. 대선 특집인데. 네. 이게 오늘 투표 날이에요. 네. 월요일 날 밤에 지금 녹음하고 바로 지금 올리는데 투표 날인데 이게 나가갖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이 방송을 기계적 중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 공중파에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나 정신 오락가락해. 지금 의원님이 왜
이 멤버를 밤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왜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는 의원님이 하셔야죠.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원래 정규적으로 할 때야 지금이. 안 하면은 욕 먹어 그리고 선거 전날에 너무 공중파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전국구를 소홀히 하는 거 아저씨.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던데. 그거 지적 잠깐 나왔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요? 안 죽었어요. 잠깐 아니 월요일날 업데이트하는 걸 화요일로 한번 미루고 하루 나왔어 하루. 어따 디스를 들이대. 자 정리를 좀 해주셔야죠. 예, 일단 뭐 제일 궁금하신 게 아마 가짜 뉴스가 난무하잖아 지금. 아니 당연히 뭐 그건 깜깜이 시기라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가짜 뉴스가 훨씬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지금. 예, 지난 대선에 비해서 몇 배 늘어났다고 뭐 나오던데요. 당연히 그리고 판세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다 자기가 이긴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 그건 언제나 선거 때마다 있었던 일이니까. 이번에는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게 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해. 뻔뻔하게 다 하죠. 다 한다고요? 예. 이미 홍준표 쪽에서는 이미 실버 크로스 일어났고 이번 연휴 기간 중에 2, 3일 전에 이미 골든 크로스도 일어났다. 네. 그렇게 하고 다니긴 하대요. 안철수는 바닥에서 가보니까 폭풍이 불고 있더라. 폭풍이요? 네. 이번 뚜벅이 유세로 완전히 엎었다고. 뚜벅이 유세로. 네. 완전히 엎었다고 생각하지. 네. 웃겨요. 그럼 뭐 심상정 후보는 뭐 그러면 누구요? 심상정. 예. 유승민 선생은 딸 때문에 또 떴다고 엎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니 그래도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좀 정직하죠. 뭐 10%대 두 자릿수 이 얘기만 그렇죠. 하지 네. 엎었다까지는 안 하죠. 예. 본인들이 대통령 된다 여기까지는 안 하지. 거기까지는 두 자릿수가 목표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사실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대략 감은 잡을 텐데 특히 이제 야권 지지층이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 후보 득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 또 심상정 후보는 10%를 돌파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는 15% 보전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일단 뭐 판세를 예측하기 전에 일단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가 26%가 나왔는데 과연 사전투표의 표심의 향방이 어떻게 쏠려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추정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기 전에 5월 3일서부터 블랙아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깜깜이. 네. 그 6일 동안에 지지율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도 먼저 짚는 게 맞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공표용 조사가 일절 금지돼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나 주요 언론사들이 비공표 조사들을 합니다. 하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기자 입장인데 지금 최근 한 일주일간 이렇게 유세장이나 그리고 다 다녔어요? 네, 다녀봤죠. 지방에도 가서. 부지런한 용들은 은근히 부지런해. 다른 건 게을른 데고 취재 다니는 건 부지런해. 그렇잖아요. 남 괴롭히는 거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힘이 생겨서 탄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 목소리도 그렇고 후보 주변 사람들도 활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1, 2, 3, 4.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포털. 오랫동안 얘기하고 산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자, 떠오르는 샛별. 뜨기에는 몸뚱아리가 좀 무거운 윈지코리아 부대표 하마.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아주 요즘 많이 나왔어. 뭐 샛별 정도라고 하기에는 빛이 굉장히 밝던데. 그렇죠. 이제 신성이 됐지, 신성. 대세예요. 해성이야, 해성. 해성? 신성은 저건데. 샤브샤브집. 갑자기 또 들었다 놨다. 여론조사 동물농장 인기야. 대박 터졌어요, 그거.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 이제 마지막 주 남았죠. 아니,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전문가로 박시영 부대표를 다 떠올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까지 힘들어 죽겠어. 막 전화 오지. 박시영한테 좀 물어보라고.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양지로 끌어내서 하나의 정통 프로그램을 만든 게
저예요. 그렇지. 또 깔때기가. 알직이 있었죠. 아니, 알직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 이 선거 때도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해갖고, SBS에도 넣고, TBS도 넣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론조사, 니네 모아갖고, 니네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 회사 모아서 나한테 감사패줘야 돼. 아니, 아무리 여론조사 넣어봐야 윈지가 맞춰야지 의미가 있지. 윈지가 지금 지난 총선부터 이번 전당대회 그 투표율까지 정확하게 거의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윈지가 맞춰봐야 뭐예요? 그걸 내 입을 통해서 나가야지. 매체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대선 특집, 숨어있는 인재, 주진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근데 대선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있었나 오늘? 모르겠어요. 저는 왜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걸 폭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 그럼 제가 2002년 대선 때도 가장 2012년? 2002년 대선 때도 예. 이해창 후보한테 가장 정통으로 가격하는 핵펀치를 날렸고요. 그다음에 그때 뭐 했어요? 병역비리. 병역비리? 그 병역과 또 뭐 몇 가지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2007년 대선 때도 BBK 사건하고, 그다음에 삼성 비자금 사건 하면서 삼성이 이명박 후보한테 돈과 사람을 보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었는데, 올해는 뭐, 이번 대선에서는 뭐, 그 폭탄을 터뜨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지난 대선 때는 박지만. 5촌.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5촌까지만 해야 돼. 더 가면 또 위험해, 이게. 살인사건. 근데 이제 위험하지도 않네. 다 들어가 있어갖고. 그렇죠.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박근혜 씨 주변에서 의문사가 8건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둘씩 양지로 끌어내야죠. 네. 아니, 저는 여기서 이제 이름 밝히긴 곤란한데, 그쪽에 있다가 커밍아웃 해갖고 이제 그쪽으로부터, 박근혜 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예? 한 분이 박근혜 열심히 빨다가 등을 돌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먹을 떡도 없으니까 이제 등 돌렸겠지 이랬는데 그 양반한테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얘기를. 왜 벼랑간에 등을 돌리고 그 양반과 완전히 돌아섰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지하다가 돌아서서 비판하니까 그때부터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가 쫓아다니더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러려냐 하고 하도 이제 우리도 영화 많이 보니까 그러려냐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살벌해요. 시점에 그때쯤에 자기 아들이 군대가 있었대. 그러니까 군대가 있는데 군은 의문사 등등으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1년간을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대.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고서 자기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떠났다는 거야. 그렇게 그쪽 집단이 무섭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군대에서 사고 또 요 군 출신 아니야. 뻑하면 사고 나잖아요. 군대는. 그 양반은 진짜 그걸 가슴에 맺혔겠는데? 그러면 진짜 가슴에 맺혀갖고 무서운 집단이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걸 이제 주진우 기자가 다 추적한 거 아니야. 네. 이제 덜 무서워요. 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덜 무서워요. 네. 네. 이제 괜찮습니다.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일이죠. SBS 대선 개표 방송 광화문 광장 SBS 토크쇼가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봉도사 정봉주 의원과 SBS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SBS 대선 개표 방송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투표하시고 광화문 광장에 있는 SBS 무대로 찾아오시면 공개 방송도 보고 각종 볼거리, 공연 등 선거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다음 날인 10일 수요일은 SBS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립니다. 공개 방송, 가수들의 공연, 그리고 선물도 다양한 다시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개 방송 신청이라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대선 다음 날인 10일 수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 방송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신청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대환영. 유세장에 사람이 좀 더 모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힘이 많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걸어서 유세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유세하는 자리를 가보면 선거 초반에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였다기보다는 동원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캠프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사실 거기는 캠프가 뭐 역할을 한 게 없잖아요. 좀 근데 불쌍할 정도더라. 근데 전략도 없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김종인 영입하고 박지원 앞에 내세우는 게 그게 전략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망했잖아. 그리고 근데 할아버지들 전략만 너무 써서 이게 안철수 후보의 장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걸로 안철수 보이고. 후보의 장점은 젊은 친구들하고 그걸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비정치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과 다른 색깔이었기 때문에 새 정치를 한다. 그리고 참신하다. 그리고 1번도 2번도 아니라고 하고 정통적인 무당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근데 하나도 못 가져온 것 같고, 일주일 사이에 유승민 선배랑 당구를 자주 쳐가지고 이 판세를 읽다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때 아니게 두 개의 큰 호재가 있었죠. 하나는 집단 탈당, 따라서 동정표가 계속 쏟아져서 처음으로 유승민 후보가 언론의 집중을 받는 선거에서 집중을 받은 게 주변 참모들이 다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였고, 그 다음에 5월 2일 날 따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굉장히 그리고 한 이틀 동안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뉴스에 회자되는,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가장 힘이 많이 붙은 후보라고 보이고요. 좀 안타깝게 심상정 후보는 좀 빠져 보이네. 네, 최근에는 약간 좀 어려워 보이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투표를 할 때는 심상정이 참 좋은데 정권 교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전략 투표를 하는 게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주춤하고 무너지면서 너무 급격히 좀 무너지면서 버텨주지 못해서 오히려 심상정 후보도 같이 빠지는 이상한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 혼자서 보입니다. 느낀 느낌이. 저는 그러니까 유세장 현장 분위기 그리고 캠프들 이게 당 돌아가는 걸 보면 좀 힘이 많이 빠져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여론조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아니 그런지는 몰랐어요 전혀. 진짜요? 그거 한번 분석을 좀 해줘. 많이 비슷하죠. 아주 쪽집게인데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5월 3일서부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진우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컨텐츠가 탄탄하다. 그 국정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인다, 검증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TV 토론을 가장 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심상정과 유승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유승민이 제일 못했다고 봐요. 유승민 후보는 경제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승민의 정책과 얘기에 대해서 머리에 남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신 사드밖에 안 남았지. 사드밖에 안 남고 북한만 나오면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야, 이 사람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부자한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말도 안 되죠. 본인이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말도 안 되지, 발정제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뇌리에 남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서민의 언어를 그대로 씀으로써 포인트는 홍준표 후보가 더 땄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급속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득표 요인만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하고 심상정 후보가 가장 이득을 봤고요. 순수하게 TV 토론만 본다면 가장 손해본 사람은 안철수 후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는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었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래도 TV 토론에서 똑똑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말씀하신 그 다음에 탈당 사태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지켰고, 그다음에 이제 따님 사건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맞물려서 영남과 20대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20대에서는 특히 이제 남성층들이 유보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판단 유보층이 남성층은 20%가 넘었었습니다. 20대가 유보층이 많고 60대가 유보층이 많다고 늘 지적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20대 중에서 남성이 많았는데 이 남성은 20대 남성의 유보층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쪽에 가까운 남성층들이 많았어요. 네, 그 층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 홍준표 문재인은 싫지만 홍준표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승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홍준표가 영남에서 태풍을 일으켰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약간 꺾였어요, 사실은. 영남이라 하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인데 다 포함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40% 이상 고공행진을 갈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유승민 후보가 상당 부분 잠식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대구 경북에서도? 장하다 유승민. 네, 그런 잠식을 하면서 안철수, 유승민, 물론 문재인 후보는 20, 30대에서 상당히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대략 뭐, 20% 중반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비공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흐름상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부울경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바짝 오르는 느낌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표의 분산이 유승민 후보 때문에 약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앞선다는 평이 주류고요. 근데 슬프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참 또 기념비적인 인물이야. 5월 4일날 투표했거든요. 그러더니 5월 8일날 저녁에 전화하고, 7일날 저녁에 전화하고, 아빠 9일날 올라갈게요, 그래. 그래서. 왜 올라가, 그러니까? 투표하러? 아니, 이제 본투표해야지. 예비고사 하나 끝났고. 투표했으니까 본투표한테. 봉도사 아들 맞아. 맞아. 그래서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봉도사 아들 맞아, 이거. 오늘 전화 오더니, 아빠, 근데 나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니네 대학이냐니까, 그러지, 진짜 슬픈 거, 우리 큰애요. 생일이 5월 12일이에요. 예. 4월 차이를 못하는 거예요, 4월 차이를. 안타깝네요. 뭐야, 이게. 지금 대학 들어갔잖아, 이번에. 그러니까요. 4월 차이를 못한다니까? 아무튼, 이번 대선 잘 치르고 나서, 그 정치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18세, 저는 개인적으로 15세 투표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니 15 되면 세상 다 알고요. 그리고 이런 썰만 돼도 다 알아. 얼마나 똑똑한지 이번에 촛불 집회를 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자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18세까지는 투표권을 주고 18세 미만은 촛불 인증샷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 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수층이 분명히 홍 후보 중심으로 결집되고 있는 것은 5월 3일 이전 조사에서도 확인됐고 그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대개 절반 이상은 홍 후보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진보층은 대개 60% 정도가 문 후보 쪽으로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슷한 흐름인 것 같고 크게 바뀌진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중도층인데 중도층에서는 대개 이제 5월 3일 이전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한 40%를 문재인 후보가 점유하고 있고 한 20% 정도에서 25%를 안철수 후보가 점유하고 있고 대개 10% 선을 홍준표 후보가 점유를 하고 있거든. 대개 점유율을 본다면 중도에서도 홍준표는 좀 부끄럽군요. 네, 중도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아까 있던 문 후보 대비해서 중도층에서 서너 배 정도 차이로 열세예요. 그래서 중도층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남 쪽에서의 태풍의 조짐이 1차 아까 유승민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남성 5, 60대는 홍 후보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지만 남성 5, 60대. 네, 5, 60대는 40대 이하 중에서 특히 여성층은 보수층 중에서도 여성층은 홍 후보로 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선수가 너무 센 거예요. 이번 뭐가 세다고요? 비토 증세.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여성층이한테서 홍 후보가 인기가 없어요. 아니 근데 당연하지. 나는 사상 최초로 다른 사람 지지자 아닌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후보는 나 처음 봤어. 세계적으로 이런 대선 후보가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죠. 뭔 이런 전략이 다 있어. 저기 굉장한 사람이죠. 홍준표 후보 옆으로 가도 돼요? 네.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그 송진아 작가한테
모래시계 작가입니다. 그분한테 찬조 연설을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이미 송진아 작가가 저기 후보님은 그 모래시계 모델이 아니세요. 그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도 아 그렇습니까? 극적하고 말았대요. 근데 제가 저기 조폭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 그 주변 그 사람들을 다 만났어.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90년대 초반에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고 옵니다. 거기서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왔는데 홍준표 의원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골프장에서 누구랑 지나가는데 사업가랑 지나가는데 저 앞에 여운안이라고 그러니까 모래시계에서 조폭 보스 나쁜 보스로 이렇게 모델로 돼 있던 사람. 대한민국 판결 사상 처음으로 조폭의 고문으로 돼 있는 양반. 그렇죠. 아유 역시 잘하시네요. 그 국제 PJ파라는 사람을 골프장에서 만났대요. 만나서 지나가면서 신경전을 벌였어. 근데 그 당시에 광주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하고 같이 간 사람이 김태촌 범서방파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국제 PJ파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을 한번 잡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여운안 씨라는 사람이 그때 90년대 초반에 명절 선물로 henkel, 독일 henkel, 쌍둥이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보냈다. 이거 되게 유명했습니다. 조폭이 저기 검사한테 칼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큰 위협한 사건으로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그 사건에 잘못 배달된 거였죠. 네, 전모가 뭐였냐면은 그 여운안 씨라는 사람은 그때 henkel 가이가 굉장히 수입도 안 되고 비싼 칼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칼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잣집들한테 굉장히 고가의 선물로 각광을 받을 때였는데 이 여운안 씨가 쭉 이렇게 돌렸는데 자기 같은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홍순표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주라고 경비 아저씨한테 줬는데 홍준표 검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홍준표 검사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보냈잖아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럼 말았어야 되는데 그 칼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칼을 줬다 뺐으니까 열 받아서 자기를 잡았다. 이게 그 피해자 그러니까 여운안 씨의 증언이에요. 근데 여운안 씨 줬다 뺐었다고? 네. 근데 여운안 씨는 어렸을 때는 저기 그 어두운 조폭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칼부림을 하였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쪽 그 조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는 아니고 조폭의 보스나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홍준표 검사가 엮었죠. 조직 범단의 보스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판결해놨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나요? 광주 PJ파 고문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부울경도 지금 이제 얘기하는 시점이 5월 2일부터 이제 깜깜이 들어갈 때 그때 일단 부울경에서 1등을 문재인 후보가 하고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가파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가파랐죠. 근데 이제 그게 깜깜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유승민이 올라오면서 홍준표가 좀 꺾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깜깜이 선거 기간에 홍준표도 정체 하락이었어요. 정체에서 약간 정체 하락 약간 꺾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많은 조사 전문가들은 그냥 보고 있어요. 뭐 수치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가늠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유승민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유승민도 일부 가져갔고요. 일부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그 정체 하락.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그 근거 없는 뉴스 중에서 20% 중후반대를 쳐서 30%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다. 홍준표가. 그게 지금 그 돌고 있는 가짜 뉴스 중에 한 축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거의 100% 가짜 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 하락이면 왜냐면 정치 하락이면 이미 5월 2일 발표할 때쯤 그때 20%도 안 쳤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20% 안 쳤잖아요. 그럼 정치 하락이라고 하면 그 언저리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때 조금 한 2, 3년 동안 올라갔다가 하락이어도 20% 중반대는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예를 들면 쉽게 100을 기준으로 볼 때 그 군수부들하고 무효표 합치면 1%는 나오잖아요. 그럼 99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쉽게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10% 언저리에 있어요. 예. 그러나 옛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0 잡고 둘을 합해서 20은 좀 안 되더라도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대략 분위기상. 그렇게 따진다면 예.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악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5% 아닙니까? 예. 그렇죠. 35에서 35 밑에를 내려가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40 내려가는 여론조사가 거의 없었지 않나요? 40 내려가는 여론조사가 없긴 한데 전화 면접에서는 몇 건 나왔었죠. ARS 조사는 보통 한 44%. 자, 그럼 어바웃 40으로 잡아봅시다. 만약에 40으로 잡는다면 더더욱이나. 예, 40으로 잡아보고. 그러면 아까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15%에서 20. 15%를 일단 잡자고요. 네, 적게 잡아요. 그럼 55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44%잖아요, 합치면.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40%면 한 사람이 4% 이하를 해야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사과되거나 홍준표가 사과돼야지. 예를 들면 사실적으로 본다면. 아, 전주끼리 금방 뭐 이해하는 그런 말도 나랑 참 들었어. 이게 뭔 얘기인가. 아니, 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쉬운데. 아, 그래? 아, 전북 3인방이 다 오는데 오늘. 더,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를 더 낮게 잡아봅시다. 예를 들면 35로 잡아봅시다. 아하. 35를 잡고 아까 유승민, 심상정 합쳐서 15%를 잡으면 50이잖아요. 아까 1% 감안하면 51%. 그러면 49를 가지고 나눠 가는 건데 그러면 35를 넘기려면 36이 돼야 하잖아. 그러면 한 사람은 13이 나와야 돼. 아, 한쪽 그러니까 안철수가 13이 나오거나 홍준표가 13이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일단 13은 안 돼. 다 넘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청취자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그만큼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만 높아졌다면 문재인 후보한테 상당히 위협적일 수도 있지만 유승민 후보가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안철수 후보의 표도 일부 가져갔고 홍준표 후보의 표도 일부 가져간 표거든요. 물론 문재인 후보 표도 일부 옮겨갔습니다. 그 표 중에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역전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하시질 않더라고요. 하도 이상한 거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라서 워낙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역동적이었다가 그리고 최근에 다른 선거부에 비해서 트럼프 미 대선이 트럼프의 맞아. 그게 트럼프의 당선이 주는 트라우마가 크거든요. 맞아요. 아니, 사실 냉철히 보면 트럼프도 전국 투표에서는 힐러리가 근소하지만 이겼잖아요. 네.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주 단위에 있어서의 틀렸던 부분이지 사실. 트럼프하고 브렉시트인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선거 개입하는 놈들이고 개표 조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유권자들이 불안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셨어요? 네, 다 계산 떨어졌어. 그걸 뭘 계산해. 그냥 생각하면 그냥 나오지. 다음 문제. 네.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다음 문제를 풀어요. 자, 사전 투표가 26%. 네. 1100만입니다. 네. 26%. 전체가 80% 투표한다고 보게 되면 32.5% 투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가 75%라고 계산하면 34.6%. 네.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반 한 거야, 반. 반이나 40% 한 거야. 하셨어요? 봉도사님은 어차피 못하는 분이고, 두 분은. 저도 했습니다. 봉도사는 진짜 투표를 못하는 건 진짜 투표할 때 전 투표했는데요. 했어요? 다 했네 우리도. 그거를 계속 얘기해도 나도 투표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본인한테는 물어보는 건 이해를 해. 나한테 왜 또 물어보자. 진짜로 봉도사 투표 못하냐고. 아니 저는 투표하러 가면서 의원님한테 전화했거든요. 근데 투표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네. 저 양반 진짜 투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다가도 막 투표하는 거야. 여자 지나가던 여자 보고 막 투표 계속 하시는 분인데. 아니 우리 술 먹을 때 뭐 먹을 거냐 투표로 정하잖아. 아니, 근데 이게 출마도 못하고 그다음에 투표도 못하고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출마 못하는 건 괜찮아. 방송인이니까 이제 그건 관계없지만 투표를 못하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 보내놓고 그 앞에서 따라가가지고 기다리는